이제 3교시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효과적인 노출 치료. 노출이라는 것은 과거에 외상 사건이 재현될 때 그것을 이제 노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노출은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우리는 잘못된 이해를 좀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죠. 노출은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출은 외상 사건이 재현될 때 그 대체 전략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준비된 경우 노출할 준비죠. 노출할 준비가 되면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출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노출, 이거는 이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출은 예를 들면 외상스트레스 사건이 보편적으로 겪는 노출이 아닌 경우, 좀 특이한 경우에는 노출을 좀 주의할 필요도 있죠. 그러한 노출은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노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출은 다른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노출에서는 일시적인 것이지 그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인 이제 불안 상승, 또 악몽의 횟수, 이것이 이제 증가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가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상황 노출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황을 이제 회피할 때 우리는 이제 불안을 감소시키는 연습, 또 이런 걸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직면을 통해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죠. 노출시켜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직면을 통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게 잘못됐으면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하게 해야죠. 그래서 직면을 통해서 그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 현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연관성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불안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지각하게 하고 습관화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면 자존감이 증진되고 또 자신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을 즐기는 그런 활동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출은 극복하게 하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또 실제 상황 노출의 절차를 보면 이제 치료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관적 불편감의 어떤 개념, 노출 전이나 노출 후나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그런 어떤 불편감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실제 상황을 노출 순위표를 이제 작성하게 하고, 외상 사건, 이것도 이제 이후죠. 이후에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불편감은 0에서 100을 사용하여서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발생하는 불안감의 어떤 강도를 이제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뭐 주관적 불편감이 40에서 50 사이. 또 대화하기 위해서 그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낮은 수준은 뭐 20에서 25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강도에 따라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 설명했듯이 0에서 25, 50, 그러니까 중간 수준의 불안, 불편감이 전혀 없는 상태 0. 또 극심한 불안,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상태, 이렇게 해서 이 점수를 이렇게 기록하게 해서 강도를 기록하는 거죠. 노출될 때 강도를 치료를 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상황 노출 순위표. 혼잡하지 않은 근처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앉아있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동네 산책하기. 혼자 동네 산책하기. 친구와 함께 혼잡한 쇼핑몰이나 상점에 있기. 지하철을 이용하기. 남자와 둘이 자동차 타기. 낯선 사람과 말하기. 보통 이제 회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노출을 싫어하는 경우에 대한 실제 그 순위표를 도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 상황 노출 연습지 그랬어요. 시간, 날짜 적죠. 노출 전, 노출 후 이제 최고점, 정점.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숫자를 적게 하죠. 노출의 그 어떤 그 강도에 따라서 이것도 체크하는 리스트죠. 그 다음에 상상 노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는데요. 외상 기억, 외상 사건이 이제 프로세싱, 가공, 또 기억의 재성으로 조직화되는 거, 상상 노출. 또 습관화 되어서 촉진되는 거, 또 외상 사건의 기억이나 실제 외상 재경험을 구별하는 거, 또 외상 사건과 그와 유사한 사건 구별, 또 숙련감과 통제감이 증진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 노출을 이제 실시하는 거, 상상 노출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또 상상 노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몇 개의 다른 상상 노출의 방식이 있지만 공통적인 적용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외상 사건을 떠올려서 45분에서 60분간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 그 이제 말로 하는 거죠. 필요한 경우 반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죠. 계속 그 사건을 회상하고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그 강도를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상상 노출 부분은 따로 녹음하여 클라이언트가 이를 집에서 매일 듣는 것을 숙제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상 노출 때 치료적인 코멘트가 있는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이미지에 계속 머무르세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 그 감정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과는 달리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이미지를 계속 머무십시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계신 곳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멘트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외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생각, 감정, 신체적 반응을 탐색하는 것.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신체적 느낌이 있나요? 신체 어느 부분에서 느껴집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상 노출 기록지가 있죠. 치료자용인데요. 이제 주관적 불편감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쓰는 거죠. 어떠했는지 관찰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노트를 계속 기록하는 거죠. 5분, 뭐 10분, 15분, 20분, 1시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치료자가 기록하는 거죠. 상상 노출에 대한 기록이죠. 노출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렇게 재현되는 플래시백처럼 그게 있고, 그러나 그때 사건을 말로 표현하는 거, 언어로 재생하는 거.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게 해서 치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서 인지 재구조화, 노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 재구조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출과 인지 재구조화만 학습을 하고 주변에 있는 분을 도와줄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또 그렇게 실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인지 재구조화의 그 일반 원칙을 살펴봅니다.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서 인지 재구조화를 하는 목적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세상이 덜 위험하고 또 예측이 가능하고 또 그들의 삶에서 더 많은 어떤 유능감, 통제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것이 인지 재구조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인지를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삶에 대한 감사, 열정을 되찾고 스스로를 피해자나 가치없는 사람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 용감한 사람, 생존자, 내재적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라우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확인된 역기능적 믿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적응적인 믿음을 발전시키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사고 패턴, 생각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생각인데, 그렇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일들을 전부 좋거나 전부 나쁘다고 보는 거. 이거 쓸데없는 생각일 수 있죠. 내가 저 사람 좋아 그러면 좋고, 저 사람은 별로야 그러면, 이렇게 단정적인 그런 생각들은 옳지 않죠.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나는 완전히 끝났어. 끝장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항상 언제나 모두 결코 한 번도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의 패턴이나 언어 습관 같은 거, 이것을 재구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과일반화하는 거. 어떤 일을 한 번이나 몇 차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 이것도 과일반화죠. 남자든 술이 취하면 모두 폭력적으로 변할 거야. 이것도 과일반화죠. 그 지방 출신은 나무도 믿을 수가 없어. 그 지방 나무까지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집 밖에만 나가면 사고가 난다. 이런 생각. 이게 단정짓는 이런 과일반화도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인지 체계가 모순돼 있죠. 그래서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상황의 이제 그 다른 부분은 무시한 채 사건의 일부 측면만 보려고 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죠.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안전하다는 측면은 무시하고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도 이제 너무 지나친 그런 집중이죠. 그 다음 긍정평가의 어떤 실격인데요. 계속해서 어떤 일의 긍정적인 측면을 낮추어 보는 것.
이성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도 긍정적인 경험에 대하여 이제 말하는 것. 또 이것은 해당이 안 돼. 그렇죠? 남자들은 내가 모르는 폭력적인 비밀로 가득 차 있는 존재야. 오늘 쇼핑몰에서는 운이 좋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거야.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위험에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인지 재구조화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이동하는 것이 있는데요. 마인드 리딩, 마음 읽기. 확인해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은 나에게 친절한 이유는 뭔가 나를 이용하고 싶어서일까요? 이렇게 단정 지면 안 되죠. 나에게 잘해줄 리가 없어.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주정적인 운세. 자동적으로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자신이 예측한 대로 믿는 거. 사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버릴 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거죠. 내가 이런 기분이 들 때면 항상 무슨 일이 생겼어. 오늘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말 거야. 이런 단정적인, 이것은 잘못된 인지죠. 이건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밖에서 사람들이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누군가가 심하게 다쳤다고 믿는 거. 그래서 밤에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강도가 들었다, 이렇게 그 결론에 이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위험한 거죠. 이러한 것은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명적인 거나 이제 재앙, 사건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확대하면서 참을 수 없고 끔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계속 악몽을 꾸면 결국 나는 미쳐버려서 혼자 죽어가는 신세가 될 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옳지 않죠. 재앙으로 생각하는 건. 에볼라가 이렇게 퍼지다니 결국 우리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지가 잘못된 거죠. 그 인지 재구조화의 치유, 중요하죠. 인지 재구조화. 정서적 추론, 판단이나 논쟁이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가에 바탕을 두는 것.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보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진술해하고 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 당면하는 상황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했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잘못된 그 생각 관점을 갖게 되죠. 그 결과 만일 자신이 그 규칙을 깼다면 죄책감을 다른 사람의 가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다면 그들의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단정 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만 된다. 나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어. 그때 내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우리 엄마는 여전히 살아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는 거. 이것은 인지 재구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패턴이 있는데, 뭐뭐 해야 할 것과 암시해야 할 것은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면하는 상황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했어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 결과 만일 자신이 이 규칙을 깼다면 죄책감을, 또 다른 사람의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다면 분노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사고 패턴, 고통을 주는 사고 패턴이 이런 패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미래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규칙을 만들고 엄격해지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했어야만 했다고 생각하는, 되풀이해서 곱씹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인지가 체계가 잘못된 거죠. 왜곡된.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한 행동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만 된다. 나는 그때 뭔가 이상하고 느꼈어.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앞에 있는 것과 반복되어 있죠. 내가 그때 조금만 조심했다면,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에 대한 대화에 이제 도전하는 거. 그 다음 이것도 넘어가죠. 그 다음 이것도 이제 ABC 워크시트인데요. 이제 클라이언트 명을 적고 사건을 적고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죠. 그 다음에 느낌 기록하게. 나는 나의 B는 현실적인가?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건 이러한 시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죠. 또 인지 재구조를 연습하는 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져온 사건, 상황. 또 수정해야 되겠네요. 사건,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측면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생각, 또 각각의 생각을 얼마나 믿는지에 대하여 0에서 100%까지 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인지 재구조를 연습할 필요가 있죠. 인지 재구조. 왜곡된 인지를 바르게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때 인지 재구조는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느냐, 연습할 수 있도록 인지 재구조와 시트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체크하면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떤 믿음, 개입 구분해 놨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양쪽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계속 살펴보는 걸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노출을 통해서 외상 스트레스의 그 느낌이나 감정, 것을 수위를 낮추는 그런, 낮추도록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노출할 때 말로 그 상황을 설명하게 하면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걸 인식시키면서 안정감을 찾게 하는 것, 노출, 그게 중요하죠. 인지 재구조는 진짜 잘못된 인지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기록하게 하고 말로 표현한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이지 않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스스로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는 건 결국 사회성 중요합니다. 정서성도 중요하죠. 그래야 바른 인격이나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결국은 인지체 구조화나 노출을 통해서 개선하는 그런 방법들도
결국 우리가 고려하면서 여러분이 정신, 신체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상 스트레스는 그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정도에 따라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잘 극복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출이나 제 인지 구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책을 보시고 보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